저는 결혼한 지 딱 1년이 지난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서 실제 있었던 일을 사연으로 보내고자 합니다. 제가 남편에게 프로포즈를 받게 된 건 2년 전이었고 큰 고민 없이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꽤나 안정적인 공기업을 다니고 있었고 저와는 친한 친구의 소개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 졸업 후 사회복지사 일을 2년 가까이 하다가 일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 다르고 시간이 지나도 도무지 적성에 안 맞아서 그만두었어요. 그 이후 모아놨던 돈과 퇴직금으로 저희 집 근처에 작은 카페를 하나 하고 있었어요.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본인의 직업에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했습니다. 제가 사회복지사 일을 그만두었다고 이야기를 하자 너무 아쉬워했어요. 요즘같이 불안한 시대에 자기 사업보다는 안정된 직장만큼 좋은 게 없다면서. 아무튼 첫 인상은 좀 별로였지만 몇 번 더 만나보고 나니 능력도 있고 매사에 자신감 넘치는 그 모습이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과 진지하게 만나게 되었고 연애기간 1년 6개월 만에 프로포즈를 받았어요. 우리는 결혼 준비를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양가 부모님들도 만나게 되었고 서로의 집을 많이 오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시댁은 깔끔한 신축 아파트였어요. 몇 년 전에 시부모님이 청약에 당첨되었고 살던 집을 처분하고 대출도 잔뜩 받아 이사를 오셨다고 했어요. 남편이나 시부모들은 이 아파트가 자기들이 분양받고 난 뒤에 얼마가 올랐느니 같은 이야기를 자주 하며 시댁 집안에 대한 자랑이 대단했습니다. 반면에 제 친정부모님이 사시는 집은 지은 지 10년도 넘은 빌라였어요. 아버지는 예전에 건축업을 오래 하셨었는데 그 뒤로 땅을 사서 큰돈을 번 뒤로는 부동산을 여러 개 가지고 계시고 지금도 부동산에 투자하시는 것을 업으로 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 부모님은 이사도 자주 다니시고 살고 있는 집에 크게 연연하는 타입이 아니세요. 비싼 신축 아파트나 고급 주택에는 크게 매력을 느끼지 못하시고 부모님이 가진 돈의 대부분은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상가와 건물로 갖고 계십니다. 지금 살고 있는 그 빌라도 5년 전에 낡은 빌라 한 채를 싸게 경매받으셔서 세를 주고 있다가 빠지고 공실이 오래되자 아예 아버지 혼자 작년부터 들어오셔서 살고 계신 집이거든요. 아직도 일을 하시고 사람을 만나면 서울에서 지내야 하는 날이 많기 때문에 약간 숙소 개념으로 사용하고 계세요. 그런 식으로 서울에서는 이곳저곳 옮겨 다니며 사신 지도 10년이 넘으셨습니다. 아버지 혼자 사시는 집은 이사를 워낙 자주 다니다 보니 가전제품이나 가구들도 잘 안 사세요. 대신에 엄마를 위해 양평에 마당에 있는 큰 집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버지는 일을 위해 주말에만 양평집으로 내려가고 평소에 일하실 때는 서울에 있는 집에서 대충 먹고 자고 하는 생활을 몇 년째 하고 계세요. 이제 그만 편하게 사실 때가 된 것 같은데 요즘에도 경매로 나온 건물이나 상가를 보러 다니시고 지방에 있는 물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직접 관리하시며 바쁘게 보내십니다. 그런 저희 아버지는 겉으로만 보면 전혀 돈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 차도 8년째 같은 국산 큰 차를 타고 다니시고 옷차림도 활동하기 편한 옷을 즐겨 입으시다 보니 누가 보면 현장에서 건축업을 하시는 분인 줄 알아요. 실제로 건축업을 오래 하기도 하셨고 아직도 본인 건물 지을 때나 세입자가 집이 고장났다고 연락이 오면 직접 고치러 가시기도 하니 다른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한 번은 아버지가 용인에 새 건물을 지으실 때 현장에 나가신 적이 있는데 건설 현장을 돌아보는 아버지를 일하는 분인 줄 알고 현장 분들이 자연스럽게 물어보는 바람에 아버지가 같이 일을 해준 적도 있었다고 해요. 아무튼 남편이 저희 아버지가 사는 집에 처음 찾아왔을 때 깜짝 놀라던 얼굴을 기억해요. 밤이 되면 가로등도 거의 없고 어두워지는 골목에 위치한 낡은 빌라였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 아버지의 낡은 가구와 가전제품들을 보며 저희 집 경제 상황이 별로 좋지는 않겠구나 하고 짐작했을 거라 생각해요. 저는 굳이 제 주변 사람들에게 저희 아버지가 돈을 잘 번다 못 번다는 말을 하고 다니질 않습니다. 솔직히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버는 돈도 아니고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버는지 못 버는지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양평의 어머니 집에서 만나면 어떻고 서울의 아버지 집에서 만나면 어떻겠어요? 저희 아버지는 특히나 돈 있는 걸 주변 사람들이 알아봤자 돈 빌려달라고 하는 놈들만 꼬인다고 하시면서 더욱 주변 사람들을 경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집으로 불렀을 때도 말은 가까운 서울집에서 보자고 하셨지만 당장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양평 본가를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 더 컸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 좁은 빌라 거실에서 어머니가 해오신 음식들을 먹으며 당시의 남편은 드라마 세트장이라도 구경하는 듯이 여기저기를 두리번거렸던 모습이 아직도 생각납니다. 그날 친정부모님과의 식사를 마치고 제가 혼자 사는 집으로 저를 데려다 주면서 남편은 저보고 너가 그동안 고생 많이 했겠다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다지 크게 고생해 본 적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렸을 때도 아버지가 건축일을 하시니까 돈을 잘 벌어오셨고 제가 중학교 때부터 부동산 투자를 하고 건물을 늘리시면서부터는 돈 걱정을 크게 하고 살진 않았어요. 집에서 외동딸이다 보니 제가 하고 싶은 건 다 하게 해주셨고 제 직업이나 학교에 대한 간섭도 거의 없으셨습니다. 제가 하고 싶던 사회복지사 일도 실제로 해보니 제가 상상하던 것과 너무 많이 달라서 부모님에게 힘들어서 못하겠다 말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부모님은 뭐하러 그런 힘든 일을 하냐고 그만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딱 2년만 채우고 그만둔 뒤에 지금 하고 있는 카페도 아버지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아버지 소유 건물에 가게를 내고 인테리어도 아버지 도움으로 아주 싸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굳이 할 필요는 없어서 남편의 말에 고생하진 않았다고 대답하고 말았어요. 얼마 후 결혼하기 전 시댁에 처음 초대되어 갔을 때는 정말 요즘 신축 아파트는 새로운 기능도 많고 좋긴 좋다고 느꼈습니다.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빌라에 비해 보안도 잘 되어 있는 느낌이었고 비싼 집이라는 느낌이 팍팍 들었어요. 고층이라 전망도 좋았고 새집답게 안에 채워넣은 가구라거나 가전제품들도 전부 고가의 새 제품들이었습니다. 좋은 전망의 다양한 편의시설과 주변 환경들을 생각하면 요즘 사람들이 왜 다들 아파트를 선호하는지 알겠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집은 아버지께서 서울에 아파트 살 돈이면 상가를 한두 채 더 사겠다는 입장이셨고 어머니는 양평 마당 있는 집에서 텃밭도 기르고 강아지들과 함께 맘 편히 사는 게 더 좋다고 하시니 아마도 두 분은 평생 이런 아파트에서 사실 일은 없겠구나 싶었습니다. 시부모님과 저녁 식사를 하며 저희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집은 시댁 쪽에서 일산에 전세를 얻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장사를 하며 모아둔 돈이 조금 있어서 집 구할 때 보태겠다고 했더니 그러지 말라 하시더라고요. 괜히 사돈댁에 부담될 수 있으니 예물도 너희가 하고 싶은 걸로 알아서 맞추고 예단 같은 것도 일절하지 말자고 하셨죠. 혼수도 너무 비싼 거 필요 없으니 전세 살면서 돈 모으다가 나중에 돈을 모아 집을 사게 되면 그때나 제대로 된 것들 맞추라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저야 좋았습니다. 제 돈도 아끼고 부모님에게 크게 손 안 벌리고 시집갈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다만 말씀하시는 뉘앙스에서 자꾸 사돈댁의 형편을 강조하시길래 조금 기분이 묘하긴 했지만 비싼 돈 들일 필요 없다는데 제가 괜히 나서서 우리 집 여유 있으니 돈 더 내겠다는 말을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부모님에게 시댁에서 이렇게 결혼하자고 하더라 말씀드리니 아버지는 알뜰하게 시집 간다며 아주 흡족해 하셨고 어머니께서는 그래도 딸 시집 보내는데 어떻게 그런 걸 하나도 안 하고 보낼 수 있겠냐고 하셨어요. 엄마는 시집 갈 때 빈손으로 가면 시댁에서 두고두고 무시한다고 적어도 혼수는 제대로 챙겨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거의 다 생략하고 예물도 결혼 반지만 맞췄지만 혼수는 엄마가 보태준 돈으로 남들한테 뒤처지진 않을 정도로 해서 들어갔어요. 결혼하고 난 뒤 신혼 초기에는 남편이 정말 잘했어요. 퇴근하고 제 카페에 와서 마감도 도와주고 시댁과 친정의 용돈을 똑같이 주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집에는 용돈 드릴 필요 없다고 말했는데도 이런 건 똑같이 드려야 나중에 서운해하시지 않는다며 굳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결혼하고 난 뒤에 제 카페 수입을 완전 오픈하진 않았어요. 남편은 직장인이니 월급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알 수 있었지만 남편은 제 카페 매출이 대략 얼마쯤 나오는구나 정도로 제 수입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제 카페의 정확한 수익을 물어보길래 한 달에 매출 얼마 정도 되니까 재료값과 공과금 빼면 얼마 정도 남는다고 대충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수익 계산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며 월세도 빼야 하고 알바를 쓰면 인건비도 빼야 한다며 뺄 거 다 빼고 남은 게 진짜 수익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월세가 나가는 게 없고 어차피 저 혼자 하는 매장이라 진짜로 재료값이랑 전기세, 세금 빼고 나면 제 순수익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그냥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대충 계산해 보더니 버는 것에 비해 남는 게 별로 없는 것 같다며 그냥 예전에 하던 거 다시 하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많이 벌지는 않아도 안정적으로 수입이 있는 게 낫다면서 저까지 안정적인 직장인이면 대출도 잘 나올 거고 나중에 집 사는데도 더 유리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저는 다시 직장에 다니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없어요. 그 수직적인 문화에 적응도 잘 못하겠고 제가 열심히 해도 성과에 대한 보상이 너무 적어서 동기부여도 잘 안 됐습니다. 게다가 지금 카페로 버는 수익이 적어도 그때의 3배는 되는데 뭐하러 제가 공무원을 다시 하겠어요? 남편에게 그럴 생각 조금도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을 하자 남편은 기분이 상한 것 같았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쳇바퀴 도는 삶을 살 거냐며 빨리 집을 사고 가난을 벗어나야 한다면서 저를 붙들고 일장연설을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제가 가난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지금도 충분히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말했고 남편은 답답해하며 집도 한 채 없으면 가난한 거라고 우리가 집을 살 때까지는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말도 일리가 있지만 제 생각은 집은 조금 늦게 구입해도 괜찮고 무엇보다 지금 수입이 적지 않아서 다시 예전에 그 일을 할 생각이 전혀 없으니 앞으로 이 이야기는 하지 말자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제 대답을 들은 남편은 알겠다고 하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때가 저희 부부가 처음으로 말다툼을 한 것이었어요. 그 뒤로 남편의 태도가 약간 변한 것이 느껴졌어요. 저를 경제에 대해 완전 아무것도 모르고 돈 관리도 못하는 사람 취급을 하더라고요. 결혼한 뒤에 저희 부부가 공동으로 100만 원씩 한 달에 모으는 통장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통장을 제게 상의도 없이 적립식 펀드로 전환을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재테크도 좋고 다 좋은데 왜 이런 걸 나에게 말도 없이 혼자 진행하냐고 따져 물었고 남편은 앞으로 큰돈 벌고 잘 살고 싶으면 그냥 자기 말만 들으면 된대요. 계획 없이 살다가 늙어서 제대로 된 집도 없이 살고 싶지 않다며 돈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자기에게 맡겨두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제게 생활비 용도로 쓰라고 주었던 카드 사용 내역까지 검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본인 기준에 맞지 않는 곳에 돈을 썼다고 생각하면 그 내용이 뭔지, 왜 이런 곳에 돈을 쓰는지를 제게 따져 물었고 저는 일일이 대답하기 싫어서 결국엔 생활비 카드를 쓰지 않고 제 돈을 주로 사용했어요. 살면서 한 번도 부모님이 돈 때문에 싸우는 것을 본 적이 없어서 저는 이런 일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저 잘 살고 싶고 행복하게 스트레스 없이 살고 싶은데 그런 저한테 자꾸만 아끼고 더 열심히 살자며 압박하는 남편이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집에 시부모님이 놀러 오셨어요. 신혼 초기에 집 구경하러 오신 뒤로 처음 오신 거라서 저는 나름 긴장하고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마트에서 좋은 한우 등심도 사고 제 요리 실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근처 횟집에서 방어도 회를 떠서 준비해 두었어요. 시부모님은 다행히 아주 만족스럽게 식사를 하시고 남편이 준비한 와인까지 마시며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방에 자리를 깔고 시부모님에게 술도 한잔 하셨으니 집에서 주무시고 가라 했는데 시부모님은 괜찮다며 대리운전 불러서 가면 된다고 하시며 저희 집인 일산에서 서울까지 대리를 불러 돌아가셨어요. 갑작스러운 방문이었지만 저도 잘 대처했고 시부모님도 기분 좋게 먹고 놀다가 가셨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친정아버지께서 오후에 고양시에 물건 볼 일이 있어 오셨다고 하길래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저녁 드시러 우리 집에 오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남편에게 아버지가 오늘 저녁에 집에 오실 거니까 퇴근길에 고기 좀 사와 달라 하고 저도 카페 문을 좀 일찍 닫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했더니 남편과 아버지는 벌써 둘이 소주를 한잔하고 있었어요. 별다른 안주도 없이 과자와 육포를 먹으며 남자 둘이서 소주를 마시고 있길래 빨리 저녁을 준비해야겠다 싶어서 남편에게 고기 사온 거 어디에 있냐고 물었죠. 고기? 아, 맞다. 그거 김치 냉장고에 넣어놨어. 얼른 불판을 준비해서 찌개도 하나 올리고 고기 구워 먹을 준비를 했습니다. 상을 다 차린 뒤 마지막에 고기를 꺼내려고 김치 냉장고를 열었는데 한우는커녕 소고기도 아니라 대충 썰어놓은 삼겹살 한 근이 전부였습니다. 아파트 앞 식자재마트 딱지가 붙은 비닐팩에 들어있는 삼겹살 한 근을 보니까 갑자기 기분이 확 나빠졌어요.
내가 시부모님 왔을 때 어떻게 대접했는데 우리 아빠한테 이럴 수가 있나 싶더라고요. 여기서 화를 내면 안 될 것 같아 최대한 내색하지 않으려고 상을 준비해서 아빠와 즐겁게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빠는 딸 집에서 사위와 저녁을 드시면서 기분이 좋으셨는지 술을 조금 많이 드셨어요. 술을 빨리 드신다 싶었는데 금방 취하시더라고요. 저녁상을 물리고 남편과 계속 소주를 한 잔씩 더 드시던 아빠는 결국 만취하셔서 몸을 잘 가누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제 술 그만 마시고 아버지 잠자리 준비 좀 해달라고 했더니 남편은 대뜸 안 그래도 오늘 주무시고 가실 것 같아서 이 근처에 방 예약해놨어. 내가 택시 타고 모셔다 드리고 올게.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순간 우리 집 놔두고 왜 방을 잡았나 싶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장인어른을 집에서 재우기 싫다는 소리로밖엔 들리지 않더라고요. 삼겹살 때문에 저녁 시간 내내 화가 나는 것을 참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남편에게 감정을 숨길 수가 없었어요. 너희 부모님 왔을 때는 자고 가라면서 방에 이불까지 깔았잖아. 근데 왜 우리 아빠는 집에서 자면 안 돼? 그리고 시부모님 왔을 때 내가 한우에 방어회까지 준비했는데 너는 고작 마트에서 사온 삼겹살이 전부니? 라고 숨도 쉬지 않고 따져 물었고 남편은 당황하며 그런 게 아니라 장인어른이 불편해하실까봐 그랬다 하더라고요. 소고기도 와인도 우리 아빠는 그런 거 잘 안 드실 것 같고 삼겹살 좋아하실 것 같아서 그걸 준비했다는데 괜히 오해하지 말라네요. 저는 남편에게 우리 아빠도 소고기 먹을 줄 알고 방어회 정도는 먹을 줄 안다고 소리를 질러버리고는 평소 아빠가 행색이 초라해서 무시하는 거냐고 화를 냈습니다. 남편은 그런 게 아니라며 장인어른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삼겹살에 소주를 준비했다고 말을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와 우리 집을 무시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남편에게 너와 살기 싫다고 결혼 생활을 다시 생각해보자고 말하고는 술 취해 있는 아버지를 부축해서 일으키고 제 차로 양평집으로 와버렸습니다. 남편에게서 계속 전화와 문자가 왔지만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엄마는 제게 자초지종을 들으시고는 너네 아빠가 맨날 저러고 다니니까 어디 가서 남들한테 무시당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제발 옷 좀 깔끔하게 입고 차도 새로 사라고 아무리 말해도 안 듣는다며 답답해 하셨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겉모습으로 사람 판단하면 안 되는 거라고 이건 사위가 잘못한 거라고 이번 기회에 버릇을 고쳐놔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갑자기 집을 나온 거라 갈아입을 옷이며 화장품이며 아무것도 없었기에 결국 다음날 아침에 다시 집으로 들어왔어요. 남편은 출근도 안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저를 보자마자 자기는 그런 뜻으로 행동한 게 아니었는데 제가 괜히 오버하는 거라 하더군요. 너 왜 자꾸 사람 이상하게 만들어? 솔직히 평소 장인어른은 삼겹살에 소주를 더 좋아하시잖아. 괜히 안 먹던 소고기 갑자기 먹으면 탈나는 법이야. 그 말 듣고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더라고요. 전날 밤에 너무 화부터 냈나 싶은 생각에 남편과 잘 풀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저런 식으로 무시하는 소리를 하니까 또다시 열이 차올랐습니다. 우리 아빠도 한우 잘 드셔. 어제부터 말을 왜 그런 식으로밖에 못해? 라고 했더니 남편은 끝까지 그럴 리가 없다며 저희 집안 형편 보니까 소고기도 제대로 못 먹고 살았을 것 같다며 조롱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결혼 전에 너희 집에 처음 갔을 때 아찔하더라. 웬만한 남자였으면 거기서 도망갔을걸? 그런 무너져가는 빌라에서 구출해줬으면 나한테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그런 남편에게 우리 부모님이 사실 양평이 본가고 그때 찾아왔던 집은 아빠가 혼자 사시는 집이라고 설명했어요. 제가 아는 가게도 사실 부모님 건물이라 월세 같은 건 안 내기 때문에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남는다고 했죠. 괜히 자존심 상하니까 억지 부리지 마. 장인어른이 건물주라고? 지나가던 걔가 웃겠다. 믿기 싫으면 맘대로 하라고 소리 지르고 대충 짐 싸들고 나왔습니다. 대놓고 저와 부모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남편과는 단 하루도 더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다음날 남편에게 이혼하겠다고 통보했고 충격을 받았는지 며칠 동안 답장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저희 가게가 있는 건물이나 저희 부모님에 대해 뒷조사를 하고 다녔나 봐요. 양평 집 주소는 알려준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알고 찾아갔는지 집 앞에 남편이 무릎 꿇고 석고대죄를 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이미 정 떨어져서 엄마한테 절대 집으로 들이지 말고 쫓아내라 했어요. 장인장모가 돈 없어 보일 때는 삼겹살이나 대충 먹이고 무시하더니 이제는 건물주라니까 무릎이 저절로 꿇어지나 봐요. 결혼할 때 시댁에서
제 돈 쓰지 말라고 한 것이 이제 와서는 다행이에요. 제 집만 빼오고 났더니 아무것도 걸릴 게 없었습니다. 남편은 지금도 자기가 미안하다며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는데 며칠 전에 시댁으로 이혼 서류 보냈습니다. 시부모님 전화가 수십 통이 걸려왔지만 전부 받지 않았어요. 이 문제로 더 골치 아프고 싶지 않고 이미 남편에게 모든 정이 다 떨어져서 다시 화해하고 살 수도 없을 것 같네요. 하루속히 마무리하고 결혼 생활 끝낼 겁니다. 돈 때문에 사람 대접 다르게 하는 놈과는 하루도 더 살고 싶지 않아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